안녕하세요. 저와 남편은 이제 결혼한 지 3개월 된 신혼부부입니다. 저와 남편의 만남은 정말 뜻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는데요. 저와 남편은 우연히 같은 핸드폰 대리점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핸드폰을 구매하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쓰고 있던 핸드폰이 액정이 나가면서 수리를 맡겨야겠다고 생각하다가 새로 나온 핸드폰의 스펙이 마음에 들어서 고민 끝에 핸드폰 대리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남편도 핸드폰을 바꾸려고 같은 매장에 찾아오게 되었고요. 저는 남편이 그냥 깔끔한 캐주얼을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직원들과 대화 나누는 것들을 엿듣게 되면서 저도 모르게 흘낏 쳐다보며 관심이 좀 생긴 상황이었고, 남편 또한 여자 혼자 핸드폰을 바꾸러 온 건 처음 보기도 하고 자기 말로는 첫눈에 반했다고 하더군요. 대리점에서 제가 먼저 떠나려고 하던 찰나에 남편이 먼저 다가와서 전화번호를 줄 수 없겠냐고 물어서 저도 좀 관심이 있던 터라 전화번호 교환을 하게 됐고, 그날 바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계속 만날수록 이 남자는 매사 예의도 바르고 성격도 온순하고 매너도 너무 좋아서 점점 더 빠지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번 만나면서 자연스럽게 연인의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그렇게 4개월가량의 연애를 하다가 본인은 빨리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고 싶다며 저에게 결혼하자고 프로포즈 하기에 여태까지 그의 성격들을 비추어 보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뭐가 그렇게 급한지 결혼을 진행하자고 얘기하자마자 일사천리로 빠르게 일을 진행했고, 흡사 결혼을 이미 해본 사람이라고도 느껴질 만큼 여러모로 여자인 저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있더군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결혼을 정말 하고 싶었었던 모양이구나 생각했을 뿐 다른 의심은 딱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준비하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저는 결혼 진행에 앞서 남편을 곧바로 부모님께 소개시켰었던 반면, 남편은 자꾸 자신의 부모님께 저를 소개하는 것을 자꾸 미루는 것이었어요. 항상 당신 부모님께 인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저의 질문에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일쑤였죠. 부모님이 지금 여행 중이시다, 몸이 좋지 않으셔서 좀 후회보는 게 좋겠다 라며 계속 미루고, 양가 상견례마저도 어렵게 날을 잡아 하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을 처음 뵙는 자리가 마침 양가 상견례인지라 저는 무척이나 많이 긴장되었고, 행여라도 예비 시부모님의 눈밖에 나거나 혼수 문제에 있어서 부딪히게 될까봐 많은 걱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뵈니 예비 시부모님은 무척이나 평범한 분들이셨고 말씀이 많지 않으신 편이었어요. 간단하게 인사만 하시고서는 내내 저희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기만 하셨고요. 또 예물이나 혼수 문제에 있어서도 바라시는 건 많이 없으시다며 저희 부모님이 제안하시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서 상견례도 큰 문제 없이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이 잘 진행되어 가던 도중에 결혼식 바로 일주일 전에 일이 터졌습니다. 남편은 상견례 이후로도 계속 자신의 부모님에 대한 말은 극도로 아끼고 만나 뵙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는 것 같았기에 예비 시부모님은 따로 만남 없이 결혼식 때에나 뵐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늦은 시각 저에게 전화 한 통이 울렸습니다.
예, 여보세요. 누구시죠? 아가야, 수혁이 애비다. 어머, 네, 아버님. 안녕하세요. 제 번호는 어떻게 하셨어요? 안 그래도 제가 전화 드리고 싶었는데, 오빠는 어머님, 아버님 전화번호를 안 알려주더라고요. 그래, 그 녀석은 그랬을 거야. 그냥 저녁에 약주 한잔 하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이렇게 전화했다. 네, 정말 예비 시아버지는 말씀 그대로 약주 한 잔 걸치시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실 얼굴을 한 번밖에 본 적이 없는지라 정말 어색하기 그지 없었어요. 늦은 시각에 전화를 주신 것이었지만 그래도 예비 시아버지이기에 저는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성의를 다해 전화에 응대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는지 아니면 약주를 드셔서 그런지 통화 시간이 꽤나 길더군요. 한 30분은 넘게 통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통화 내용은 이러했어요. 본인은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겠다. 아들보다 제가 더 좋으시다. 아버지와 딸 같은 사이이고 싶으시다. 이러한 내용들이었어요. 예비 시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무래도 외동아들을 가지고 계셔서인지 딸에 대한 로망이 매우 크신 것 같았어요. 사실 저는 맏딸인데 저희 아버지에게 애교 하나 없습니다. 잘 웃지도 않고요. 전화 통화는 사사로이 하지도 않고 하더라도 용건만 말하고 끊어요. 사실 상견례 이전이나 이후로도 한 번도 뵌 적도 없고 남편은 계속 본인 부모님에 대해 잘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 이런 기대가 있으시다는 것도 알지 못했기에 좀 당황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치만 또 남편 될 사람의 부모님이기에 그런 반응들이 다른 시부모님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전화 온 날은 그냥 아버님이 말씀하시는 걸 계속 대꾸해드리고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끊었습니다. 그래서 그땐 남편에게도 굳이 아버님이 전화하셨었다고 말을 전하지도 않았습니다. 안 그래도 부모님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하는 남편이기에 제가 통화했다고 하면 괜히 질색팔색 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주일 후 결혼식 날, 다행히 남편이 저보다도 더 많은 부분들을 디테일하게 준비해 주었기에 별탈 없이 결혼식을 끝내고 신혼여행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온 바로 그 다음날, 남편은 결혼식 준비하랴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하느라 직장에서 업무가 많이 밀렸다며 야근을 할 것 같다고 얘기했기에 저는 혼자 집에서 집안 정리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또 어김없이 늦은 시간에 시아버지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통화의 내용은 그 전 전화하셨을 때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였으니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언제든지 저희에게 도움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너와 딸처럼 지내고 싶다. 라는 내용들이 주가 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게 통화를 거의 30분 정도 가까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여느 시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과 별반 다를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전화를 끊으시기 전 시아버지가 대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가야,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하니 삶이 적적해서 너가 시간이 될 때마다 나랑 같이 시간을 좀 보냈으면 싶다. 아, 네, 아버님. 네, 제가 시간이 될 때는 꼭 먼저 찾아뵙도록 할게요. 그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말고 그냥 남친이랑 데이트한다고 생각하려무나. 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럼 수혁 오빠와 종종 찾아뵙고 경치 좋은 곳도 같이 모시러 가고 그럴게요. 그래. 근데 굳이 수혁이가 따라올 필요는 없어. 그래, 말이 나와서 말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같이 영화 좀 보면 좋겠는데? 요즘 유행하는 그 영화 있잖니? 늙은이가 돼가지고 혼자 영화관에 갈 수는 없고 너랑 같이 알콩달콩 보면 좋겠는데? 시아버지는 대뜸 당장 다음날 영화관 데이트를 하자고 말씀하셨고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아버님이 혼자 계시는 상황이라면 또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으나 버젓이 어머님이 있으신 그런 상황이었고 보통 부모님과 시간을 보낸다면 경치 좋은 곳이나 맛집에서 모실 텐데 그런 게 아니라 단둘이 영화관에 가자고 하시니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남편이 여태까지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아버님, 어머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으신 건 아닐까? 그래서 너무 외로우셔서 정말 저에게라도 마음을 열어주시고 적적함을 달래시려 하시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결국 그 다음날 저는 시아버지와 함께 영화관에서 만나 유행하는 영화를 함께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이 팝콘이며 간식거리를 넉넉히 사주셔서 먹는 재미라도 보자 하고 좋게 생각했어요. 그렇게 영화가 한참 무르익어 가던 도중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의 손을 덥석 잡으셨습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영화를 보던 도중 소리를 지를 뻔했습니다. 차마 소리는 지르지 못하고 급하게 손을 빼고 놀란 눈으로 시아버지를 바라보니 오히려 시아버지는 제가 이상하다듯 쳐다보셨습니다. 아가야, 이제 우리가 가족이 됐는데 손 한 번 잡는 게 어렵니?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손을 잡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 너가 정 불편하다면 어쩔 수 없지. 저는 너무 깨름칙한 기분이 들어서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손잡고 영화를 본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최대한 아버님의 기분이 상하지 않게 잘 말씀을 드렸고 아버님도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그런 스킨십은 취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뒤 좀 찝찝하였지만 아버님이 저녁까지 사주신다고 해서 유명한 맛집으로 가서 칼국수를 먹고 집에 들어왔어요. 이런 일을 겪고 나서는 이제 남편에게도 얘기해야 하는 건 아닐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계속 잦은 야근에 너무 바쁘고 피곤할 텐데 내가 괜한 걱정을 끼치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와 영화를 보고 난 그 주의 금요일, 시아버지는 또 느지막이 남편이 없는 때에 약주를 드시고 전화를 하셨습니다. 아가야, 이제 주말인데 수혁이도 직장일 때문에 바쁘고 할 테니 나랑 교회로 잠깐 마실 좀 다녀오자. 아, 아버님 어디 가시고 싶으신 곳이 있으세요? 내가 원체 춘천을 너무 좋아하는데 거기에 널 꼭 데려가고 싶구나. 이번에는 또 춘천으로 놀러 가자고 하시는 시아버지의 제안을 뿌리칠 수가 없었습니다. 운전도 아버님이 직접 하시고 또 그곳에만 있는 맛집에도 데려가 주신다고 하시니 또 기분 맞춰 드리는 게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응해드렸습니다.
그렇게 아버님과 춘천으로 가는 길, 지난번 영화관에서 손잡으셨던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그래도 아버님이 좀 더 저에게 조심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만 아버님이 유별 나셨었던 것 같다고 느끼고 다시 마음의 긴장을 풀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해서는 이미 여러 번 와보셨었던 모양인지 명소에도 데려가 주시고 맛집에도 같이 가서 식사도 맛있게 했습니다. 사뭇 남편이랑 데이트하는 느낌도 났었던 것 같아요. 저희 시아버지는 꾸준히 운동을 하셔서 그런지 체력도 좋으시고 키도 훤칠하시고 또 동안이시기도 해서 연세에 비해 입으시는 옷 스타일도 세련되셨기에 더 그렇게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즐겁게 춘천에서 시간을 보내고 어느덧 밤이 되어 저는 이제는 집에 가는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은 시간이 이렇게 되었으니 일단 하루 묵고서 내일 날이 밝으면 다시 올라가는 게 낫겠구나. 네? 아, 저는 사실 오늘 당일만 놀고 바로 올라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수혁 오빠에게도 따로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수혁이? 걘 신경 쓸 필요 없다. 내가 이야기하면 되지. 내가 오늘 너무 무리해서 그런지 운전을 도저히 못할 것 같으니까 내일 갈 수밖에 없겠는데? 사실 저는 정말 운전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정말 시아버지가 운전하신 차를 타고 온 거라서 거기서 제가 억지로 서울에 가자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더 고집 부리지 않고 하루 묵고 가자는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근처 숙박업소들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저에게 따로 설명도 해주시지 않고 바로 모텔로 차를 모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모텔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가야, 요즘 세상에 모텔이 어때서 그러냐? 지금 시간이 늦어서 다른 숙박업소를 찾기도 너무 힘들지 않니? 그 말씀에 결국 차에서 내려 아버님을 따라 모텔로 들어갔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비록 모텔이지만 당연히 방을 따로 쓰겠거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버님은 카운터에 가자마자 너무 자연스럽게 방 하나만 달라고 하셨고 거기서 저는 경직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 아무리 그래도 방을 하나만 잡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가족도 됐고 한데 돈 아깝게 뭐하러 방을 따로 잡니? 어차피 피곤해서 잠만 자다가 나올 건데. 시아버지는 뻔뻔하게 끝까지 방 하나만을 고집하셨고 그것만큼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저는 혼자 버스를 타든 택시를 타든 먼저 서울로 올라가겠다고 하며 손을 뿌리치고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아버지가 뒤따라 나오시더니 저를 붙잡고 어떻게든 만류해 보시려고 하시고 그러면 그냥 같이 다시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자고 하셨기에 저도 그땐 다시 아버님 차에 탈 수밖에 없었어요. 서울로 올라가는 내내 아버님은 제가 한 행동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하셨었던 모양인지 화가 나셔서 한마디도 하시지 않으셨고 전 그냥 빨리 집으로 가고 싶은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남편에게 얘기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어느덧 저희 집에 도착하고 아버님이 주차를 하시고선 제가 내릴 수 없게 차문을 잠궈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버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집에 다 왔으니
이제 저 그만 내릴게요. 내가 뭐 시간과 돈이 남아돌아서 너를 춘천까지 데려간 줄 알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렇게 시간과 공을 들였으면 너도 어느 정도는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냐? 남자가 원하는 보답이 뭐겠어? 수혁이한테만 다리 벌리지 말고 내 앞에서도 한번 다리 벌려봐. 시아버지의 이어지는 말들은 가히 충격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영화관에서 손을 잡으셨을 때의 찝찝함은 남아있었지만 그래도 점잖으신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성추행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하시니 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차문까지 잠궈버리셔서 제가 꼼짝도 못하고 차에 갇혀있는 상황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손을 뻗어서 제 셔츠와 치마 밑으로 손을 넣으시려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무서워서 눈물을 흘리며 하지 마시라며 발악 아닌 발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만나 뵈었던 시아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돌변하신 모습에 저는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연세가 있으셨다 해도 정말 운동을 꾸준히 하신 덕분에 체력이 너무 좋으셔서 그런지 제가 당해낼 재간이 없더라고요. 거의 속옷만 남은 채로 벌거벗은 몸이 되어버렸고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지쳐서 소리 지르며 울고만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차 밖에서 핸드폰 프레쉬가 차 안을 비추더니 차를 똑똑 하고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신 차리고 보니 남편이 우리 차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때 나타난 남편의 모습은 마치 구세주를 만난 느낌이었어요. 남편은 밖에서 불빛에 비추어서 저와 시아버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확인한 뒤 얼굴이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아버지에게 문을 열라며 화를 냈고 결국 시아버지는 저에게 하던 추행을 멈추고 저를 차에서 내려주어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짓거리를 계속 하실 생각이세요? 하다못해 제 와이프한테까지 그 더러운 손을 대시는 거예요? 더러운 손이라니. 내가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했으니 보답하라고 한 거지.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를 보고 싶지 않으니 그런 줄 아세요. 남편은 아버님에게 그렇게 통보하고 제 옷을 서둘러 추스려 주고는 곧바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와서도 소파에 앉아서 내내 울기만 했고 제 자신이 못나서 이런 일까지 겪게 된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비참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다가 울음이 조금 잦아들 때쯤 남편이 천천히 입을 뗐습니다. 당신에게 미리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해. 당신이 우리 아버지와 그렇게 연락을 하고 시간을 보내는지는 꿈에도 몰랐어. 아니야. 나는 오빠가 매번 야근에 바쁘고 또 오빠가 부모님 얘기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만약 아버지가 너에게 따로 이렇게 연락을 했었던 걸 알았더라면 내가 만나지 못하게 했을 거야. 남편은 이미 시아버지의 평소 행실을 알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그날 밤 다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시아버지는 여태까지 각종 성추행과 성폭력에 휘말렸었는데 그때마다 돈으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에 시어머니와는 진즉 사이가 틀어지셨고 그럼에도 이혼하지 않으시는 건 재산 때문이시라고 하더군요. 아버님이 여태까지 합의로 다 일들을 덮어버리셨기 때문에 전과가 있으신 것도 아니기에 이혼을 하신다면
어머님은 아무런 위자료도 받지 못하시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항상 동네에서도 그렇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아버지의 평판이 안 좋을 대로 안 좋기 때문에 최대한 부모님과 떨어져서 살려고 노력했고, 그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저에게 부모님 이야기를 하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모든 설명들을 다 해주면서 미리 얘기하지 못해서 미안하다며 남편이 많이 울었고, 저와 남편은 그날 밤 서로 껴안아주며 서로를 위로해 주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에게 아버지가 손을 댄 이상 더 이상 참고 넘어갈 수는 없다며 성폭행으로 아버지를 꼭 고소할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인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냐 라고 설득했지만 되려 남편이 제 수치심을 벗겨주겠다고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남편은 날이 밝자마자 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아버지의 차 블랙박스 동영상을 복사해서 달라고 한 뒤 동영상을 입수하자마자 바로 경찰서에 제출하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동영상에서는 시아버지가 저를 범하려 했었던 영상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더라고요. 또 저희가 잠깐 들렸던 모텔에도 들려서 시아버지가 저를 억지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했었던 CCTV 영상도 함께 입수해서 제출했습니다. 남편의 그런 결단력과 일 진행력에 저도 적지 않게 놀랐고, 오히려 남편이 저보다 더 나서서 일을 해결해 주려고 하니 고마운 마음도 들었고 또 후련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서주고 제출해 주었던 증거들 덕분에 아버지는 재판대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으셨습니다. 비록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남편은 이번만큼은 아버지가 합의로 넘어가지 않고 실형을 선고받게 되셔서 속이 후련하다고 했고, 아버지가 다시 나온다 하시더라도 2번 다시 아버지를 볼 생각은 추워도 없다고 하더군요. 비록 시아버지로 인해 많은 상처도 받고 또 수치스러웠던 일이었지만 그래도 이번 일을 통해 남편이 제 편이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고 더 믿고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항상 행복하고